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당이 변화가 없으면 독자 노선을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한 대답은 없는 가운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장 대표 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가벼운 언행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ABC 분류 등 당내 갈등 양상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문구에선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마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서울에는 오지 말라, 지방선거 코앞,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 모시고 싶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다만 단서를 달았는데요. 저도 그분 모시고 싶고요. 예. 아마 오실 때 좀 예.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간색 입고 싶습니다. 아. 입게 해주십시오. 예. 빨간 점퍼 못 입겠다. 서울뿐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원망 섞인 탄식이 나오는 상황. 설상가상, 국민의힘은 경기도 주자 구인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다소 열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공간위에서도 좀 신중하게 지금 공천을. 경기도 구원투수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당의 손짓을 거절했는데요. 장동혁, 기필형 확산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그래프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걸까요?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있었지만 그 아래가 더 있었습니다. 지하실이 있었네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이 20% 선이 붕괴됐습니다. 19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작년 6월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 최저치입니다.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일찌감치 20%가 붕괴된 것도 있었죠. 한국갤럽에서는 오늘 19%, 장동혁 최저치입니다. 이건 송영훈 의원께 먼저 여쭐게요.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 한강 작가의 소설이 미국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 상을 받았죠. 예. 그 작품의 제목을 빌리자면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노선과 작별하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식 정치와 작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셈 정치, 나눗셈 정치, 인수분해식 정치를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윤리위를 빌려서 징계와 숙청 정치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법원에서 연이어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지도부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민심이 버리고 바꾸라고 하는 것들과도 작별하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 비하 막말로 큰 무리를 빚었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하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왜 우리 당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냐고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바꾸라고 하시는 것과 장동혁 대표는 작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와 작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냐.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다그쳤다는 내용이 온라인 한국일보에 한 30분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준비하신 멘트 같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기 작품을 가지고 비유하시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작품 소설이 있는데 그 당의 지지율이 추락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지금 작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아 왔습니다만 그런 변화에 대한 부응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등 어떻게 보면 징계 파동이 연이어서 일어났고 예. 그 이후에 지금은 공천 파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저에 하나같이 이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저륜 선언까지 했습니다만 그 저륜 선언이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오만한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예. 지금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추락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당대표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변화가 없다는 거 참 특이한 국면 같긴 합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아마 이문열 작가의 장편 소설이죠. 두 분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해주는데 나머지 두 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추락의 지방선거 2개월여 앞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듯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원래 그 출마하지 않는다든가 예.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당이 좀 바뀌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바탕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지도부가 색깔을 바꿀 수 없다면 선대위라도 그렇게 중도 확장이 가능한 선대위로 예. 꼭 마련해달라. 그게 혹시 어려워진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예. 중도 확장 선대위를 꾸려야지 된다는 건 그건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혁신 선대위로 가면 뭐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중도 확장 선대위란 용어가 좋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런 설명을 했는데 김은영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 독자 노선 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꾸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임박하게 되면 당의 지도부에서 이제 선거 분석을 합니다. 판세 분석을 하죠. 그리고 네. 더 나가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예측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은 결국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본인입니다. 하물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만 5번째 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출마 경험이 서울시에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걸 피부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지도부가 현재 노선을 그대로 간다면 예. 이 본선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라도 경선을 아직 안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정말 본선이 어렵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전 저런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저런 선대위, 오세훈 시장만의 독단적인 선대위를 꾸릴 거라고 전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지금 경선 후보가 되고 중도 확장 선대위를 출범시키면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도 확장 선대위가 꾸려지고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함께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무엇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긴장할 만한 그런 분이기도 하고 더욱더 사실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도 브랜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개혁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절준을 강조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중도 확장 선대위를 맡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영향력 있고 파괴력이 있는 그런 선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예. 과연 중도 확장 선대위라는 오세훈 시장의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이 순간 출범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반응도 없다는 것이 네. 출범 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출범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예비 후보죠. 그런 뭐 일부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빨간색 국민의힘 상징 색깔 점퍼를 입지 않고 흰색 일반 점퍼를 입는 그런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건데요. 뭐 물론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집에 있어서 입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당명, 당색을 감추는 모습, 송영훈 의원님. 2018년 참패했던 그때 분위기와 닮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또는 더 최악이다는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다소 기시감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목동에서도 지금 기초의원 후보가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예. 어제도 5호선 목동역에서 퇴근 인사를 하는데 하얀 점퍼를 입었더라고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앞서 저희가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전국 지지율이 46대 19죠. 서울에서도 45대 18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들로서는 당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질과 경쟁력을 봐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호소가 지금 흰 점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추경호 의원이 회색 비슷한 점퍼를 입은 사진. 예. 그 사진은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는가 하면은 저 사진이 언론에 의해서 목격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이 저런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것에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대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조 신호를 당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다 정치적인 뭐 어떤 함의가 있다고 봤을 때 대구에서도 나 운동하는데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안 입어요라는 어떤 SOS 신호를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 그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지지율 추락에 또 당대표와 거리두기 하면서 당내 분열까지 감지되는 가운데 당대표가 스스로 불러온 악재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좀 언급해 주셨지만 막말 논란 있었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한 것, 당내 반발도 많았는데요. 그리고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뭐 고액 체납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또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됐던 코미디언 이혁재 씨를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오디션 이번에 열렸죠.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일.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당의 어떤 판단, 정무 감각, 여론을 읽는 그런 감각 이런 게 괜찮은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찍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이 두 사람만 뿐만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2명의 인선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낮게 나오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혁재 씨를 인선한 이유는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방송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했다고 하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지금 그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이혁재 심사위원부터 먼저 평가를 드리자면 이혁재 평가 같은 경우는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흔히 말해서 실수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했을 때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발생했던 거는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죠. 거기다 더 나가서 이혁재 씨의 방송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혁재 씨가 방송보다는 최근에는 사회면에서 더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방송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사위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여 투쟁이라고 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이 막말했던 대상은 저희 당 김혜지 의원이고 더 나가서 저희 당 상임 고문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대여 투쟁이 있는 거죠? 저는 대여 투쟁 했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인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도부가 정확하게 상황을 메타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지지율 지금 하락한 이 지지율을 더 이상 상승시킬 수 없을 거라는 암울한 예측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당내에 반발이 많았고 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또 이렇게 언론에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알면서도 하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특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에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대변인이 있는데 반드시 꼭 이 박민영 대변인을 임명하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히 이혁재 씨 예. 이분 며칠 전에 지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내 가치 기준으로는 무죄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과 단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우리 보수 안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골라내는 사람, 그 심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본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골라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노선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왜 하느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지금 그 노선과 절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그런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예. 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해찬 전 부원장 이제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사퇴한 이유가 본인이 했던 그 노인 폄훼 발언 같은 늙은이라는 그 발언에 대한 반성, 참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대법원에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당에 부담 주기 싫다고 당직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 역시도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공통점, 이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안고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는데 과거의 실수를 무조건 덮어주고 그냥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기존의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앞으로 잘할 테니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구조가 똑같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뭐 미디어 친화력이나 뭐 재치 이런 거를 보려고 뭐 코미디언을 심사위원으로 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또 그러니까 과거 2010년에 있었던 뭐 룸사롱 직원 폭행 이거를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윤어게인 발언으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국민의힘 지지 선언한 방송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혁재 씨를 했을까 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선택이 국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당원들에게도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전문적인 방송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면 해당 직능 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외부 인사로서 합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뭐로 보나 지금 논란이 많은 인사이고 이것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은 진작에 정리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바꾸라고 하시는 것과 장동혁 대표가 작별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와 작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경기지사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국민의힘은 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외에는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인물이 더 없는 상황인데요.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우리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접촉을 직접적이었든지 간접적이었든지 아니면 대면이든지 유선이든지 의견 교환은 있으셨던 걸로. 예, 유승민 전 의원 이 이름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서 뭐 한 달 전쯤에는 있었는데 유 전 의원이 안 나간다 했기 때문에 좀 잠잠했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런 답을 못 드렸다라는 TV조선의 단독 보도도 온라인에 뜬 게 있고요. 송영훈 의원님, 친박의 대표적인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배신자라고 분류해온 유승민 전 의원을 러브콜했다.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에서 밈처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요즘. MZ세대에게 무언가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 제가요?
왜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라면은 제가요? 왜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요가 아니라 왜요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 당 지도부가 걸어온 노선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사뭇 수긍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 노선과 절연하지 못하고 반년 이상을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선거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정치적 위험을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려면은 왜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의 명분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현 지도부가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요, 왜요가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정치는 상상력이 작동하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1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저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위로 방문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장 대표가 그때 감사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또 다시 한번 부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3파전인데 유승민 전 의원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판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오늘 보도에도 살펴보게 되면 물론 답을 드리지 못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그렇게 그런 제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했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다 보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구애가 계속될 수는 있겠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중도 브랜드를 상징하는 측면, 개혁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맞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 경기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경기도지사 출마보다는 혁신선대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대위원장으로 삼고초를 할 경우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서 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판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동안 지금의 이런 윤어게인에 대한 방향성, 그 보수가 망해간다라고 주장해온 것을 말을 뒤집고 등판하려면 그런 판이 깔려야 되는데 글쎄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런 판이 전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별 지지율 전국 응답자 기준으로 보여드렸는데 TK 민심, 대구 경북 응답자는 어떤 성적을 줬는가 보시면 맨 마지막 4주차입니다. 27대 27 동률입니다. 한 주 전에 한국갤럽 29대 28,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숫자는 하나 크지만 접전이라고 봤을 때 지금 2주 연속 TK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일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진욱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김부겸 전 총리 출마도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고 고무적인 성적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 상황만 놓고만 보더라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지만 저희는 뭐 출마 선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선전을 펼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대구 경북 지역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험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보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민심들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정 총리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셨을 때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센터장을 직접적으로 맡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김부겸 전 총리께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뒷받침 이런 것을 약속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렇게 여당 프리미엄도 한껏 강조하고 있고 대구에서 계속 뭐 졌지만 잘 싸웠다 평가받아온 김부겸 전 총리 이번에도 곧 등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대구인 김우영 의원님 지금 2주 연속 한국갤럽 여야가 뭐 동률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뼈아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이 정말 국민의힘에게 매섭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하게 대구 분들은 대구 후보들의 컷오프 때문에 화가 나 있으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 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보시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냐면요.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분산돼서 민주당이 밀리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구에서는 2018년대처럼 대구 시민들이 우리마저도 외면하면 보수가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간성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보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경선을 하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선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구 지지도를 보면서 현재 지도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를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영 의원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 이야기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역시 대구 이야기네요. 대구시장 예비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 판단 효력 정지해달라라고 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굉장히 빠르게 법원이 신문 기일을 잡아서 아마 지금 이 시각 신문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했죠. 두 법률가께 여쭙게요. 먼저 조현삼 의원님.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인용되면 다시 이제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거나 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고 일단 법원 판단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당의 그런 공천과 관련된 그런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법원에서는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도 사실상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차상에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각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이번 컷오프 과정에서 당 내에서 어떤 규정, 제대로 된 규정, 규칙 없이 편파적으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만 컷오프를 했다라든가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가처분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명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었을 수 있다는 저는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당에 남을 것인지. 그렇지만 오늘의 발언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저는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혼자서 출마를 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보다도 예. 주호영 의원 본인이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컷오프 문제는 매우 첨예한 선거 정치의 평면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 본인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 하면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본인의 지역구를 여성 우선 추천 지역구로 지정했을 때 예.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일부 승소를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호영 의원 본인을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확인시켜달라라는 가처분 부분은 기각이 됐지만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인선 후보라고 하는 여성 후보, 지금의 이인선 의원이죠. 예. 그분을 공천한 효력에 대해서는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당시에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을 공천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생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 관한 부분만큼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었는데 당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 강한 명분을 갖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불사하겠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도 어떤 말이 있었냐면, 희생은 대의 명분에 맞을 때 본인을 희생하고 큰 것을 지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상당히 강한 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일단 구상은 하고 있다. 확실하게 결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가면 비계되는 수성갑의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면 뭐 자연스럽게 무소속끼리 주한연대가 되지 않을까. 오늘 주호영 의원도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 많은데 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추정의 영역이지만 무소속 출마 과정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굉장한 또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가기 전에 PK 응답자의 정당 지지율 한 번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35%, 그리고 국민의힘 26%, 3월 내내 한국갤럽 민주당이 계속 우위인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도 뭐 시끌시끌한 게 있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지층을 분류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 유시민 작가의 해명에도 ABC론 파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의 입을 다물게 하겠어요. 그러한 말씀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ABC론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친문 저격성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그런데 이번에는 송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단독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는 엄중 조치를 꺼내 들었는데요. 모든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당 일각에서 선거에 대한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이나 또 오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 선거와 민주당을 뒤덮은 ABC론 여진,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워낙 국민의힘에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쉽게 이길 것이다. 이런 뭐 언론의 관측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를 좀 다잡기 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또 어젠가요? 또 추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들도 있어서 이게 맞물려서 좀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김진욱 의원님, 오버하는 거 엄중 조치한다, 가벼운 발언 엄중 조치한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 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또 원론적인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선이 이제 뭐 한 68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적정 분열 양상처럼 보일 수 있는 특히 어떤 후보자의 공천 문제로 어떤 분열 향이 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져서 그것이 결국은 지지층을 분화시킨다면 결국 우리 민주당의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당대표로서 제어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뭐 ABC론 그것을 뭐 당연 그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지층 소위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층들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하나의 분석 틀로서 제시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분석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의 우리 민주당 내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지지를 표명해 주시는 지지층을 구분해내는 것 이 자체가 필요 없는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당내에서 무게감 있게 심히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저 논쟁은 뭐 굳이 논쟁이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 논쟁 자체가 일부 이 지금의 이 과정들을 분석하시는 분들끼리 자기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뭐 일주일, 이주일 그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전당대회까지 계속해서 이 구도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당내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이거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첫 주에 이걸 처음 말할 때는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시민까지 이렇게 분류한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 최근 엊그제 다시 일주일 뒤에 재설명을 한 걸 보면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나눈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좀처럼 이 유시민 작가의 ABC론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급기야 20년 전 과거까지도 이렇게 소환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백바지 난닝구 논쟁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15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108번뇌부터 해가지고 분열했던 기절이 있거든요. 그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유시민 의원이었고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현상이 등장했을 때 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고 수용 불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예, 조윤삼 의원님. 당내 갈등이 잠잠했는데 원래 있었는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뭔가 이렇게 네이밍이 되면서 ABC가 되면서 이런 해석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일단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백바지 난닝구 논쟁에 대해서 그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 백바지의 경우에는 개혁파를 당시에 상징을 했었고요. 난닝구의 경우에는 당권파, 기득권 세력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촉발시켰던 것이 당시 유시민 당시 의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그러한 논쟁을 정치적인 평론의 장에서는 할 수가 있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그런 스피커 역할, 굉장히 중요한 빅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그냥 단순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갈라치기와 같은 그런 결과적인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 할 수 있으니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을 편가르는 그러한 분위기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마무리 짓고 매듭 짓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선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대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송영은 의원님. 20년 전까지 소환이 됐어요. 현 여권 진영이요. 굉장히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이 ABC론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지지 그룹,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일종의 등급화, 계급화하는 그런 주장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이런 것에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BC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건 어떤 겁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고통을 경감해 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유류세가 지금 법률에 의하면 37%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37%까지 인하하는 것을 플랜 A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45%까지 한도를 늘리는 플랜 B로 갈 것인가? 50%까지 늘리는 플랜 C로 갈 것인가? 이런 ABC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죠. 얼마나 지지율이 높아서 배가 부르면 이런 논쟁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논쟁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현 여권의 명청대전이 일찌감치 개막해서 이미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고 예. 그런 것이 중동 사태보다도 어쩌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김민석 총리고 이번에 도마에 오른 사람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저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고 예. 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열 정치인들이 받아치면서 계속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걸 받아서 김의영 의원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근데 배가 부르게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배 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참 뼈아픈 거죠. 사실 예. 지금 굉장히 민주당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은퇴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 상황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군가는 유시민 씨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대로 집권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합니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직선거보다는 당장에 있을 차기 당권,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누가 가지냐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이 얼른 정신 차려서 집권 여당을 좀 견제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아쉽고 제가 아까 앵커께서 대구 말 제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잘 안 듣는다고 하셨는데 예. 정말 마음 같아서는 바지끄레기도 잡아서 예. 말 좀 듣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백바지가 아니길 바라고요. 난닝구 사실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표현 그대로 저희가 런닝 셔츠죠 원래는 그 순화라고 국립국어원은 말하지만 난닝구라고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언행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발언들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 속에요. 특정 인물이 연상되는 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를 표현하고 묘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단순한 작가, 정치평론가가 아니에요.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런 말에 대한 그런 말의 무게를 느낄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유시민 작가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순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낙인효과, 좌표찍기가 지금 당장 실현이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는 모든 공격은 민주당의 해가 될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반드시 사과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당의 갈라치기 또는 해가 되는 발언에 대한 경고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런 발언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지방선거 상황 짚어볼 텐데 이 도시 규모로는 지방광역시 못지않은 성남시 상황, 성남시장 민주당 후보 자리를 두고 번복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병욱 예비후보가 김지호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병욱 후보의 장남이 좋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액수가 꽤 큰데 이게 돈 출처가 제대로 소명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김진욱 의원님, 김지호 예비 후보가 1인 시위도 했었고요.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좀 흔치는 않은데 번복이 돼서 단수 공천이 번복이 됐네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당에서 했던 판단들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 사안은 이 김지호 예비 후보가 주장한 그런 김병욱 예비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김병욱 후보, 지금 성남시장 후보로 김병욱과 김지호 두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이 공천 심사를 해보니까 좀 큰 경쟁력 차이가 난다라는 이유로
지금 김병욱 시장이 그 시장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줬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왜 김지호 후보는 정당하게 경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느냐? 나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부당한 그런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적용시켜줘야 할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김병욱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경선을 컷오프했던 부분을 취소한 것은 김병욱 후보의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김지호 후보가 김병욱 후보의 어떤 재산, 그 아들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고, 당은 이 상황 속에서 김병욱 후보가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이 마치 지금 김지호 후보에 대해서 경선을 인용해 준 것, 이것이 김병욱 후보의 그 귀책 사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욱 후보는 경선 받아들인다. 네거티브 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공산이 된 경기 안산갑. 누가 출마할 것인가?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전해철 전 의원, 여기에 조국혁신당 안산지역위원회가 조국 대표에게 출마를 요청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 비춰보면은 민주당이 무공천하지 않는 이상 또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국 대표는 그동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연이어서 해왔어요. 2019년에 법무부 장관이 될 무렵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부산 어딘가에 출마해서 낙동강벨트의 선거를 견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로열 로드를 걸으려다가 그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다시피 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도 그 당에서 비례대표 남자 1번에 해당하는 비례 2번을 받았죠. 사실은 비례 4번이나 6번을 받았어도 낙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무공천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서 맞대결을 하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군산, 울산, 안산 등등이죠. 이렇게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부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산 북구갑은 보궐선거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곳인데 이곳에 출마하는 순간 부산갈매기라고 하는 노래는 부산대학교로 바꿀 겁니다. 부산대학교, 너는 벌써 조민 잊었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에 출마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을 계속 후보지로 검토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조국 대표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국 대표는 어떤 경우든 재보궐 출마할 건데 민주당에게 배려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에서 선거에 승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난 20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윤삼 의원님,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논평하는 과정에서요. 조국 대표의 그 출마를 좀 말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출마 지역만큼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수도권에서는 힘을 합치겠다. 그러한 취지의 그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에 설령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지역구 의석 한 석을 헌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자 구도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북구가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조국 대표가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정치적 방향성에도 더욱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산갑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못다한 선거 관련 이야기 등등은 마수 토론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맞수토론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밖에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외출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TV로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주제 백다 앵커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사말을 해야지 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동욱 의원 그만해요. 신동욱 의원 똑바로 해요. 그만해요. 나 무서운 거 이제 알았어? 그만해요. 시작부터 진행 불가였던 25일 국조특위, 오늘은 장외전도 벌어졌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했습니다. 코미디 하느냐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본인 증인 채택을 촉구한 겁니다. 한 전 대표, 각종 연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른바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연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뺄셈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물이라도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주한 연대 향방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오늘 가처분 신문에 출석한 주호영 의원, 참모진 간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연대 여지를 살짝 열어뒀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 또는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할 것인가. 그런데 오전에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과 보좌진들끼리 간접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다른 해석을 낳고 있긴 합니다. 우선 두 분은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짧게 예측만 좀 해주시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면 오히려 정치에 개입했다고 희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이고 결정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히는 게 뭐냐면 중진 의원들 이상은 본인들이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하자보다는 누가 봐도 정무적인 판단에 기인해서 중진 의원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차적인 문제 없이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후보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고도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무적인 현황을 정치가 사법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배현진 두 사람의 그 징계와는 다르게 절차적으로 뭐가 하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도 있고요. 아까 그 주호영 의원 통화하실 때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 직접 들었는데요. 주호영 의원의 이 말투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본인은 인용을 확신하시더라고요.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법률적으로 잘 아시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관측은 가처분 인용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용이 안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대 가능성,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을 하시니까 어떻게, 한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연대라는 얘기가 두 분이 최근에 말씀하셨던 정치의 방향, 보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의 연대라면 맞는 말이죠. 이미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을 한동훈 전 대표도 했고요. 근데 이제 선거연대라고 좁혀서 얘기를 하면 아직 그 단계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니까 그 지역에 비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지역에 그럼 한동훈 대표가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따른 거잖아요. 꼭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갈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뭔가 선거운동함에 있어서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주호영 의원도 오늘 통화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구 수성을 내준다라고 하면 땡큐 베리마치 아닙니까? 베리마치까지 붙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대구나 부산일 테고 대구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수성이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선거연대든 정책연대든
어떻게든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서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로 가는 흐름은 자연스럽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정확한 수치로 뭐가 근거가 나온 건 아닌데 대구 수성갑의 어떤 그 특성상 예를 들어 뭐 대구의 파락군이다, 뭐 강남과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유리할 거다라는 게 언론의 관측 또는 평론가들의 관측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제 3자 대결을 한다고 볼 때 예. 제일 중요한 조건은 민주당 표가 적은 데여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표를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나눠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 나눴을 때 민주당 후보보다 많고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으면 당선이잖아요. 수성갑은 한 30% 정도 민주당 표가 나오고 예. 나머지 그런 70%를 국민의 후보로 생각되는 분과 나눠야 하는데 그 유권자층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이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서 보던 그런 저희 당 위주의 지역하고는 좀 다르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예.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수성갑이 만약에 비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출연했던 그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무소속 후보끼리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 지역에 온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 많다.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약간 전제를 깔고 이렇게 친절하게 멘트를 했어요. 주호영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현 지도부와 대척점은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수성갑에 오고 본인이 무소속 출마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될 텐데 이러한 지점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발언들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소속 출마하고 한동훈까지 수성갑에 온다고 하면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압박 카드로도 사용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무소속을 출마했을 때에도 한동훈 대표의 그 인기에 힘입어서 대구에서 본인도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멘트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호영, 한동훈 이 두 사람이 흰 점퍼를 입고 대구 시내에서 서로 손을 치켜드는 장면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또 이게 보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만 아직 첫 단추가 일단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 가정을 하고 일단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른바 오한석 연대. 고대에 다니신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연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한석 연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좀 띄우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세 분의 정치 지향점이 비슷하니까 지금 저희 당 상황을 볼 때 이 세 분만 있어도 당을 다시 좀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안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준석 의원은 당이 다르고요. 당이 다르다는 게 큰 어떤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각자의 지금 선거에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 분을 묶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실체 있는 연대가 가능하다. 중간에 어느 분이 좀 나서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열망을 반영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실체를 잡기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어떤 연대일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반장동혁 대표죠. 사실 현직 시장으로서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본인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고 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하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장동혁 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될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한동훈 주호영 연대를 얘기하면서 하얀색 점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국의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얀색 잠퍼를 입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오한석 연대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흰 옷을 입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 우스꽝스러운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지도부를 배제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한석 연대, 뭐 주한 연대, 연대 계속 나오는 게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아직은 뭐 실체가 없으니까 좀 유보적인 입장이세요? 저는 아직 실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보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 만약에 연대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두구육의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 기필형,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면 뭐 특단의 조치,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그냥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말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가도 안 될 판인데 장동혁 대표가 와서 도움되는 선거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뭐 비공개 회의 자리도 아니고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6월 3일까지 당대표 기피, 또 예전에 홍준표 대표 안 오게 했던 것처럼 그게 반복될 거라 보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당대표가 선거 유세에 오시는 이유는 본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유권자들을 조금 더 모을 수도 있고 예. 또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이 이끄는 정당의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설파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왔는데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후보자는 당연히 안 만나려고 할 거고 예. 그 얘기를 지금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하고 저희 당 분들이 빨간색을 입지 않고 하얀색을 입는 거 이것부터가 이제 전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거에 임하는 분들의 말씀 듣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전부터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예. 당내에서 플랜 B격으로 내세웠다고는 박수민 의원조차 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방송에서 오세훈 장동혁 대표가 유세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당의 지도부에 속한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수도권뿐만 아니라 글쎄요, TK 정도 장동혁 대표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TK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충남, 충북도 본인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지만 예. 장동혁 기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의 소그룹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하얀색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줄이야. 뭐 3월 말에 장동혁 대표가 지역 행사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전에 한국일보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왜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냐라고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여러 이슈에서 거론되는데 국조특위 증인 문제를 놓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공방 중인데 조영기 예. 의원 보시기에 한 전 대표 증인 채택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제가 특조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 특정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장 심하게 반대할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를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더욱이 한동훈 전 대표는 예. 과거 법무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국정조사에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없게끔 수사 지휘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실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지휘 선상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도 없는 사람이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선우가 바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저 공소 취소하자고 좀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수의 힘을 빌어서 국정조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내가 당시 전 정권의 법무장관이니까 나가서 설명하겠다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받아치셔서 좀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한준호 의원은
수사 대상이지 증인으로 불러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법무장관 수사 지휘 안 하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면 수사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수사 대상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죠. 그럼 누굴 부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하고 한준호 얘기하고도 다른 거예요.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정말 필요 없어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저 사람 나오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냐? 대중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일선 검사들이 조작하거나 조작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 검찰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거나 조작 기소 여부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변명을 하는 자리라고 저희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또 방해를 위해서 하는 것에 기인했다라고 보인다면 저희는 안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부를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종합 국조를 다시 열어서 그때는 부르시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실제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여간 국정조사를 잘 보시고 실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앙무대로 이렇게 뭐 국회 카메라 많이 비춰지는 거를 차단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한 전 대표 나오면 좀 곤란한 말들이 나올까 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특위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가 있으면 그렇죠.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충북도 뭐 대구, 경기, 서울 못지않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 후보 이렇게 5명이 초반에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김영한 현 지사는 컷오프 됐고 반발해서 삭발했죠. 네 번째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고향이 충북인데 잘 하다가 사퇴 선언했습니다. 들러리가 되기 싫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 그 충주맨 유튜브에 자주 등장해서 유명세를 탔죠. 일찌감치 사퇴했습니다. 남은 건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알려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지금 대구에 가려서 또 뭐 다른 지역에 가려서 충북 얘기가 없는데 예. 애초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공관위에서 뭔가를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과정이 너무 거칠고 급작스럽다 보니까 현직 지사는 삭발 후에 지금 뭐 계속 밖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꽤 괜찮은 후보들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나는 이런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사퇴를 해버리고 한 분 남았고 근데 그 한 분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고 예. 새로 영입하다시피 한 분은 또 모양이 좀 이상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으로 경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경선 결과 뽑힌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당 내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주호영 입장에서는 이거 봐. 우리 공간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엉망이야라고 할 만한 그 사례를 든다면 충북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엉망이긴 하죠. 이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주호영 의원과 관계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과정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엉망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마찬가지고 논란이 없는 지역이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북지사 예비 후보 이렇게 4명인데요. 아마 지금쯤 마무리가 돼서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 군수, 신용한 지방지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이 4명 중에 이제 좁혀지는 것이죠. 네. 예, 곧 발표가 방송 중에 나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방문을 하면 시장을 꼭 찾아서 좀 찐으로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호떡 먹는 먹방이 인기였는데 한번 보시죠.
가입하세요. 조금만 시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통령 계산하시고. 예, 두 번째 주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과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이 65% 그리고 부정이 24%였습니다. 직전 조사가 67%여서 2%포인트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60% 중반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득표한 게 49.42%였으니까 60% 후반대, 이건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엄청난 성과를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주가가 공약한 대로 확 오르고 또 그것부터 훨씬 상회하는 결과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본인의 분당집을 직접 팔았다는 거, 그 부분이 아마 국민들께 보여주는 인상이 깊었다. 그 정책 실행 의지가 대통령이 정말 세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고치인 69%, 7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영기 의원은 어떤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정책 실행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되는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들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로 사과하면서 이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윤희석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 집도 본인 자가도 처분하고 참모들에게 처분을 하는 사람만 부동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또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유가 문제에도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즉각적인 이런 정책 실현들이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체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 긍정평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국민들은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인데요.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긍정평가가 2배가량 증가한 5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반이라고 아까 제목을 달았는데 13년 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동산 정책이 많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여야 뭐 정권 할 것 없이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근데 이번에 51% 13년 만에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직접 팔고 뭐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때가 됐다? 이해를 할 때가 됐다? 국민들이?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됐고 실제적으로 그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으니까 일부 지역에서 통계상으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시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부 정책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는 늘 다주택자들이 이겨왔다. 집값을 잡지 못했던 과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실질적 의지를 받고 그동안 정부를 믿지 못했지만 집값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결국에는 이제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신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감을 저희끼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X를 통해서 계속 이거 진짜 합니다. 우리 진짜 세금
이제 계속 매깁니다. 진짜 5월까지 파십시오. 이것도 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죠. 예. 당시 X를 보고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많이 내시냐라고 예. 비판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를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게 하고 보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50%가 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러다 말겠지, 또 다주택자가 이기겠지라는 목소리를 좀 줄이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끝으로 하나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채 보유했는데 4채를 팔았어요. 이건 글쎄 뭐 자충무술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 팔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많죠. 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팔기 어려운 게 아니었고 처분하기 쉬운 그 집이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 2채는 일부 이제 상속받아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였고 예. 하나는 오피스텔이었고 하나는 이제 노모가 거주하는 거였는데 노모께 무상 증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올 줄을 모르셨던 것 같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팔게 되면 또 수세에 몰리는 거니까 예. 좀 시간을 끈 측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더 부각된 측면 어쨌든 잘 파셨다고 저는 예. 봅니다. 청와대 참모보다 더 빨리 대통령의 의지에 맞게 야당 대표가 팔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러닝 너무 힘들어요. 너 쿠션에 힘이 없네. 자, 다이너마이트 밟으면 압축됐다가 하! 터져야지. 우와, 스카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나핏. 방탄소년단에 다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re trying to find out what makes us BTS. 당연하게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맘스터치랑 도전 한번 하러 왔습니다. 58년 중식대 가야 스페셜 터치. 사과 한번 치자고. 푸덕죽 셰프 컬렉션 맘스터치.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꿨다며. 맞아. 탄탄한데? 그것도 맞아. 어제는 푹신하게, 오늘은 탄탄하게. 매트리스 경도를 원하는 대로 바꾸다.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인천 배다리 마을 헌책방 골목에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 밝은 표정으로 주고받는 건 바로 책입니다. 어제 오후 한 독립서점 이삿날 풍경입니다. 28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됐는데 옮겨야 할 책은 모두 1만 권.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책방지기와 마을 활동가들은 조금 느리고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책을 옮겨보자는 것. 온라인과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를 했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상 인원 100명을 훌쩍 넘은 150여 명이 모인 겁니다. 마을 주민, 대학생, 휴가를 낸 직장인, 그리고 30년 전 본인의 서점 이사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되찾아온 80 가까운 어르신까지. 이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 책을 주고받으며 그리고 서서히 안부 인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돈이 아닌 관계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책방 유리창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방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셜미디어, AI, 비대면, 거스를 수 없는 파도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잇몸병 이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이름이 지미 존스. 미국 출신의 빵을 매일 직접 굽는다. 손수 재료까지 슬라이스. 빈틈이 없네. 합격. 빈틈없이 신선한 미국 맛 샌드위치. 지미 존스. 옷을 아끼는 사람은 이 드레스룸 보자마자 반할 거예요. 근데 옷이 점점 늘어날수록 진짜 좋네. 수납은 다 따져봐도 돌고 돌아 한샘.
달콤 쫄깃하고 겉은 상큼톡톡한 환상조합. 너즈 구미 클러스터. 감각을 깨워봐. 널스.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석유 최고 가격이 리터당 210원 인상됐습니다. 주유소 마진을 더하면 2,000원이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아직 안 올리거나 덜 올린 주유소를 찾아 몰리고 있습니다. 뉴스룸에서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